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경제 소식 알아볼 건데요. 오늘 좀 속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번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보면은 이분들이 꼭 판다 곰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도 왔고 어디 캠핑이라도 나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까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이게 어떤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북한 등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결국 국내 농가에서도 발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병했다라고 확진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우려가 됐던 이유가 지난 5월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죠. 이렇게 되면 감염된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접경지대를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현실이 된 겁니다.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이 전염병은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발병해서 돼지 수백만 마리가 죽거나 탈처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잠시 후입니다. 이재욱 농림식품부 차관이 오늘 오전 9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돼지 사육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좀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준비하신 내용이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1%대로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상품 출시 첫날이었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이 상품명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서민과 실수요자들, 이 고금리 대출 이자 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최저 1%대 30년 장기 저금리 고정대출로 안심하고 갈아타세요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어제 이 접수 첫날 오후 4시 기준 시중에 14개 은행 온오프라인 접수 결과 접수 건수는 7,200여 건, 신청 금액은 8,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한때 이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어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접수를 받은 이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여기에 20조 원이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정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피해서 이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29일까지.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역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던데 무슨 말입니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을 배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보금자리론, 디임돌 대출, 이른바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 상품을 이용했던 서민층들은 이번 전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부가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해서 갈아탔는데 지금 연 3에서 4%대 높은 고정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말만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되려 변동금리 대출자만 혜택을 주고 있다. 라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상품은 대환 대출용입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대출, 중도금 대출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전세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2% 후반에서 3% 초반입니다. 1주택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좀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외됐습니다. 이번 대출 조건은 부동산 등기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취급이 안 되는데요. 이런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사기에 버거운 서민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걸 대상에서 이제 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포함시켜달라라는 청원이 등장했는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올해 최고 히트 금융상품의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작 돈을 쓰고도 용을 먹는 이유가 서민들의 눈높이,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피스텔은 사실은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고정관리 대출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일본 맥주 시장의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여파입니다. 수입 맥주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한 일본산 맥주가 지난달 13위로 밀려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판매가 97%가 급감했는데요. 일본산 맥주는 2009년 1월부터 미국 맥주를 제치고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올해 6월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데 하지만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월에는 벨기에, 미국에 이어서 3위로 밀렸고요. 지난달에는 아예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낯선 프랑스, 멕시코, 홍콩에까지 밀려났습니다. 일본산 맥주가 물려난 1위 자리는 지금 중국산 맥주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맥주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일본산 맥주의 추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이 편의점의 4캔의 만원 행사에서 제외됐고요. 유통업체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맥주 빈자리를 노리는 국산 맥주, 수입산 브랜드들의 마케팅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침구류에 의해서 여성 속옷과 소파 이런 곳에서도 검출이 됐다네요. 그렇습니다. 라돈 침대 공포가 여전한데요. 이불, 소파, 여성 속옷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소비자의 라돈 의심 신고를 받고 지금까지 5만 6천여 개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사해 보니까 소파, 여성 속옷, 베개, 이불과 같은 8종의 가공 제품 8,149개에 대해서 수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해당 제품들이 2013년에서 2019년 5월 사이에 판매된 제품인데요. 호흡기를 통해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군 발암일지로 지정된 라돈이 안전기준치인 연간 1mS를 초과한 것입니다. 정확한 이제 업체 제품명은 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최근 1년 동안 모두 17개 업체의 제품 11만 7천여 개가 라돈 제품이 수거가 됐는데 이런 수거한 제품 폐기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까지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라돈으로부터 좀 안전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 김현성입니다. 정말 판다같이 생기셨죠, 좀? 네.
보이는 라디오에 다음부터는 좀 약간 이렇게 매직으로 그림도 그려드리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뭐 머리띠 같은 거 해도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인수 화이팅! 김석현 화이팅! 조국 화이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입장문 낭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말실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무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조국 파이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말씀하세요. 심리학 전공하셨죠? 네. 그러니까 되게 유식한 말 하시는 거야. 근데 말실수는 무의식의 산물이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프로 잘 모르고 맞는 그래요? 것 같은데 네. 그 행사장에 있었던 거는 좋게 말하면 박자가 안 맞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전략인 거죠.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죠. 무의식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삭발 투혼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삭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삭발, 단식, 그다음에 혈서도 나올 수 있어요. 강한 걸로. 강한 거지. 강한 거. 네. 좀 약한 걸로는 장외투쟁, 네.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보수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건데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이든 21세기의 OECD 국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을 봐요. 이건 비단 지금 야당인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지난번 현 여당이 야당일 때도 사실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가 단식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그걸로 풀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나 밥 안 먹을래 머리 깎을래 이거는 사실은 좀 무식한 방법이고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건 기본 입장이고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만 보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두 개만 하나씩 짚을게요. 긍정적인 거는 나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청와대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김광진 정무비서가 나왔거든요. 다 청와대 앞에서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 제스처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속으로는 만약에 저거 잘 돼서 만약에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1야당 대표의 결기를 보여줬다는 거 하나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두 개 할게요. 부정적인 건. 하나는 타이밍 늦었어요. 타이밍이. 네. 이현주 의원을 먼저 깎았잖아요. 네.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처음에 무산됐을 때 주말에 그때 깎았어야 돼요. 그때 청문회 무산돼서 나경원도 이거 봐. 그리고 로테온도에서 머리 쫙 깎고 진짜 하얀 소복 입고 로테온도에 앉아서 나 오늘부터 투쟁 이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건데 그 타이밍 하나 놓친 거고 황교안 대표가 하려면 이현주 의원 머리 깎기 전에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 간 날 그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너무 타이밍 늦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오늘부터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이제. 그거. 그러니까 롱텀으로 뭔가 머리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오늘부터 뭘 하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느냐. 요 두 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냥 별로 삭발할 의지가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소환된 것 같네요. 보니까. 제일 화제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여부가. 근데 말까? 지금은요. 오히려 하는 게 더 웃겨져요.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하면은
머리만 깎고. 이현주 의원 따라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한교안 대표 먼저 했으니까 이제 완전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하게 두 분이 되면.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네. 투쟁이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죠. 하려면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대표 하면요. 나중에 머리 기르는데 신경만 쓰이고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밀려서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때 청문회 처음에 무산됐을 때 그때 그냥 확 깎았으면 이인영 대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떡하지? 네, 그렇군요. 이러고. 사실 저는 늦은 어제 거지. 삭발이 또 어떤 면에서 타이밍이 늦었다고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보냐면 어제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깨 수술을 받겠다라고 입원했던 날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선택했을까요? 입원 관련된 또 이슈가 덮였잖아요. 그런 거는 좀 타이밍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공보라인에서 좀 날짜를 미시적으로 보면 좀 잘못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근데 오늘 하나 어제 하나 비슷해요? 그저께 하나 오늘 내일 안 하나 되죠. 오늘은 수술하는 날인데. 그런가? 뭐 어쨌든 늦었다. 어찌됐든 네. 이제 삭발이나 이 단식 이런 투쟁이라는 게 과거에 정말로 힘없는 약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서 마지막에 이게 잡았던 진짜 지푸라기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이제 이게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이냐, 이제 공감대가 이제 그만큼 올라와 있냐,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그만큼 올라와 있냐라고 보면 대부분의 댓글이나 여론들이 쇼다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데 결국은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고 정말로 조금 뭐 좋게 얘기해서 제가 이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좋게 얘기해서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제1야당이 나중에 집권을 위해서는 선명성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충분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 충분히 악다군이 쓰면서 선명성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이제 대안성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츰차츰 끌어오르는 그래서 그 절정에서 이게 삭발이 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 카드로 이용하려고 했으면 지금 서명운동 하는 거에 뭐 100만이 서명하면 내가 머리를 깎겠다라는 식의 뭔가 조금 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와 여망을 담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막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보수층도 그렇고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독재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적용 군사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수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갑툭튀죠. 갑자기 그냥 삭발한다 그러니까 좀 다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삭발의 형태 이런 것들이 또 내지는 지금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또 단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요? 이런 것들의 시작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소속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플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한 거는 왜 그런가요? 한국당 불러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 그냥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에 네. 좀 반대하는 얘기도 있었고 우파에서 누구도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선수를 치고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물론 이현주 의원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강하게 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수우파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희소성 있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 우파가 사실 좀 웰빙 우파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군요. 말은 다 하는데. 근데 요새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죠, 예전만큼. 근데 어쨌든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게 단식이든 머리를 깎는 건 또 좀 강렬한 투쟁이긴 하지만 그걸 먼저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데서 조금 의의는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진행자께서 얘기하셨지만 뼈 아픈 게 이걸 당에서 먼저 당 지도부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 거기에서 밀려서 어떡하지? 우리도 뭐 해야 되나? 그리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타이밍 놓치고 하다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이게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죠. 그리고 또 원래 바른미래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삭발을 하신 또 여자 의원님이 박인숙 의원인데 이분도 역시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복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네. 이학재 의원 지금 단식하고 계신 이학재 의원도 바른미래당에서 돌아온 복당파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복당파들이 일단 먼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즉 탈당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뭔가 조금 입지가 불안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당에 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다. 이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세요? 말은 아무튼 김태현 변호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파에서. 아까 말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네. 기가 막히죠. 말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을 보면서 이제 언주역을 다니시는 분들이. 언주역이요? 네. 저 언주역 있어요. 강남에. 네, 있습니다. 언주역 다니시는 분들이 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개명하라고 청원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네네. 좀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누군가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언주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왜 부끄럽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소속인 이현주 의원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존재감과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 삭발 전국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좀 보여요. 아, 뭐가 보입니까? 준표. 아, 준표님의 선이 보입니까? 준표님의 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요? 홍준표 이 전 당대표가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혼수 놓는 대로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청문회도 이제 무산시키려고 그랬는데 무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홍준표가 이제 예를 들면 지시한 바로는 근데 네.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먼저 홍준표 눈밖에 났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눈에 다시 들어가려면 삭발을 네.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현주 삭발했을 때 기계를 이제 박수 쳐줬고 어제 황교안 대표 삭발하자마자 지지한다. 큰 용기에 그냥 또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상황으로서의,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으로서의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사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당대표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왜 홍준표 전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릅니까? 왜냐면 보수 우파, 아까 얘기했던 보수 우파들의 굉장히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지주가 돼요? 지분을 갖고 있는 정신적 거죠. 지주가 돼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지분이 저는 있어요?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상당히 조금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긋고 있어요. 일단 뭔가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현성 평론가 얘기는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아니, 왜냐면 나는 의미가 있어요. 홍준표 잘 전 보세요. 대표하고 친하십니까? 페북을 잘 보세요 한번. 홍준표 전 대표의 상황 점수가 사심이 많이 묻어나는 엄청 것 큽니다.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잠깐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가 좀 폭주하고 있습니다. 4867 쓰시는 분께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혈서 얘기 들으시군요. 그거 그냥 한 거예요, 혈서는 그건. 임팩트 있겠습니다. RH-B형 혈서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김태현 변호사의 말은 좀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그냥 붙이는 거예요. 혈서 그건 이런 거 좋지 무시하세요. 않습니다. 쓰세요. 네, 극단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6149님. 볼거리가 생겨서 재밌긴 한데요. 머리를 깎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머리를 써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민의 월급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머리를 그렇게 공간에서 깎으면 광장 같은 데서 깎으면 머리카락을 잘 쓸고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제는 그리고 6239 쓰시는 분께서 김현선 교수님 유튜브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분석도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하면 6086 쓰시는 분은 김현선 평론가님 요즘 제대로 판단하세요. 국민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막 야단치는 분이 계시고요. 좀 팬이 안티팬도 있고 또 지지팬도 있고 갈리네요. 자, 9948 쓰시는 분. 대화야 타협이란요.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한 사람들이 무슨 대화와 타협을 논합니까? 이런 얘기 쓰였습니다. 예. 머리카락은요. 네. 어제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의원인가 삭발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그 같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수레박 이렇게 담더라고요. 부장관이나 비서관들이 하시는군요. 국회 앞에서 이현주 의원 때인가 이현주 의원 때인 것 같다. 근데 그러려면 밑에 먼저 딱 종이 같은 걸 깔아놓고서 해야 그 되는 거 정도 아니에요? 하겠죠. 그건 뭐 길거리에 뭐 버리는 어제 보니까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던가요? 네. 저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자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삭발하는 거 이거 사실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진수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얘기 한번 나오니까 나는 단식은 하겠다. 죽어도 삭발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은 했어요. 근데 삭발이라고 하는 거를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의지가 공고하고 아주 처절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 텐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한 게 그렇게까지 모든 결기를 보여줄 만한 그렇게 심한 상황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심한 상황은 맞고 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좀 보자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계기는 필요해요. 계기가 필요하다. 네. 뭔가 지금 당내도 사실은 친박 비박에 아직 약간 좀 저번에 예결위원장이나 뭐 상임위원장 가지고 약간 내분 같은 다툼도 있었고 내년 공천을 앞두고 또 친박과 비박 간의 일대 대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당내입니다. 네. 조금 당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자면 보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조국 장관 임명 강액은 그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더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과 정치력이 필요하겠지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튼 있죠. 뭐 저는 네. 뭐 그 결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결국은 법을 예를 들면 청문회법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국회가 예를 들면 의결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바꾼다든가 어떻게 보면 뭔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게 맞지 지금처럼 그냥 갑툭튀처럼 그냥 갑자기 삭발하겠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국 정국에서 조금 더 어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문연대의 대통합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계기는 되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투쟁이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투쟁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30초씩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김태현 변호사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조국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이 판을 이끌어가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호재를 이 아깝죠, 호재를. 사실은. 호재를. 왜냐하면 네.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시적으로 그 청문회 당일만 봐도 네. 전략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략은 보수 진영의 언론하고 검찰이 끌고 가는 거지 자유한국당 뒤에 지금 빠져서 쫓아가는 모양새거든요. 어차피 이 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주도하기는 이미 늦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이제 해야 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손학규 대표랑도 그러고 유승민 대표랑도 그러고 뭔가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약간의 반문연대를 결성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거잖아요. 네. 이걸 발판 삼아서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이나 뭐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네. 그거에 대한 큰 판을 짜는 이제 전략들 생각을 좀 해봐야죠. 네, 그렇죠. 김현성 변호사님. 네, 김현성 교수님. 저는 뭐 그 국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이제 뭐 해임 건의안을 내든 국정조사를 하든 국정감사에서 이걸 문제를 삼든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법무부는 법무부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조언은 없는 걸로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를 색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국어 과목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산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뉴스 속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니 네, 우리 신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봐도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이렇게 미소를 아주 아름답게 짓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어의 줄다리기. 자, 네. 오늘은 어떤 줄다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국내 경기와 국제 경기가 다 있으니까 우리 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그곳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네. 누가 붙인 이름인가? 누가 붙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할까? 뭐 이런 그런 관점의 줄다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어저께 문제가 됐던 이제
동해로 부를 것이냐, 일본해로 부를 것이냐 이런 문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 건데요. 네네. 이게 정치 외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사실 언어학적 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언어가 정치 외교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치 외교적 관점이 언어에 드러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원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적 약속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가 따로 있고 뭐 정치 외교적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들이 다 언어에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이렇게 네. 그 정기 이전을 하죠. 친선 경기를 갔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고현전이라고 부를 것이냐, 연고전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누구의 관점으로 이름을 붙일 것이냐, 누가 앞에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그 해역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 지명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대내적인 명칭과 대외적인 명칭을 붙이는 그 법칙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대외적인 명칭을 붙이는 법칙은 이제 주관기관이 뭐 고려대다 그러면 연세대학이 하고 이런 식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국제적인 줄다리기 경기에서는 이 규칙을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해와 일본해의 이제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어저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이양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데요. 네. 그 의원께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 3곳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표기된 안내지도에 동해 대신에 일본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독도 대신에 리앙쿠르 암초 이렇게 표시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곳은 그 한국임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홈페이지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농림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영문 홈페이지에 Sea of Japan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동해가 네. East Sea가 아니고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었고 독도가 아니라 리앙쿠르 록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이 해역의 이름과 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과 그 역사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이변에 다른 문제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국제적으로 붙일 때 국제 표준을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네. 국제적으로 그게 이제 처음 결성된 게 21년이었고요. 1921년이었고 네. 그 첫 번째 판이 나온 것이 국제수로기구라는 곳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요. 네. 그 국제 세계 해역 명칭을 통일할 목적으로 이런 거를 펴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929년에 제 1판이 나왔고요. 1937년에 2판이 나왔고 네. 세 번째 판이 1953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시기를 잘 보면 우리는 29년과 37년에 일제강점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53년에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때였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제표준이 3판까지 이어졌고요. 네. 지금 현재 4판을 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정 작업이 굉장히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루어질 것이 아니라 두 국가 간에 사실 병기하는 문제도 있는데 일본이 네. 절대로 그 병기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2017년에도 결렬이 돼가지고 지금 2020년에 다시 한번 네. 협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네. 노암 촘스키가 사실은 이제 20세기 최고의 언어학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암 촘스키가 쓴 책이 이제 유명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와 정신이라는 책이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언어와 책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정신 구조라고 하는 것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어떤 것이 먼저 네. 그 대상이나 뭐 현상에 대해서 뭐하라고 네이밍하느냐에 따라서 정신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회적 책임도도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저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언어와 책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뤘던 언어와 정치의 관계, 네. 또 사상과 뭐 이런 언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되새겨 보고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도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못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이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만났는데요. 네. 1946년 6월 15일자를 보면요.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면 그때 이제 동해냐 일본해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본해로 계속해서 이전에는 불러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6년의 상황은 어떠냐면 사실은 이제 미국 군정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 군정이 사실 그 군정의 언어가 사실은 공용어가 영어였고요. 네네. 그 당시 영어로 이제 공용어를 했고 일본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해를 지키기 위해서 46년에 그 신문을 보면 동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불러야 한다. 일본어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앙크루 암초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독도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숨어진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다케시마 이렇게 부르죠. 네.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리앙크루 암초라고 국제적으로 이제 부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리앙크루 암초는 그 누가 붙인 이름이냐면요. 리앙크루라는 그 배가 있었는데 네. 그 포경선이었습니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이었는데 그 포경선이 이제 독도를 보고 자기네들이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서 리앙크루어 이름 붙여가지고 리앙크루 록스 그러니까 리앙크루 암초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독도의 점유권 이런 문제를 이제 하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네. 동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뭐 리앙크루 암촌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언어를 바라봐야 하는데 약간 이제 관성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관성적으로 썼다기보다 네. 사실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된 사과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사과글은 한 곳에서만 게재를 했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가지고 온 지도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번역기를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사실은 큰 변명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그대로 끌어와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자체가 아닐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하지만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렇게 조치를 긴급하게 취했고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굉장히 좋은 그렇군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을 붙이는 것의 효과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네. 예컨대 징용으로 부를 것이냐 강제동원으로 부를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네네. 또 내지는 우리의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에 미치는 어떤 그 선언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네네. 식으로 좀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이죠. 징용이라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징용은 합법적인 걸 전제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징용은 국가에 의해서 징용이나 징병은 우리가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죠. 네. 국가가 강제적으로 군대에 이제 모집을 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징병제도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국가가 합법적으로 노동력이나 병력을 이제 처출하는 거 이거를 징병이나 징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징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관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 강제 동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전혀 잘 그냥 모르고 그동안 네. 써왔던 단어들 중에는 일본의 관점이 그대로 그렇죠. 녹아있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네. 주어진 대로 불러왔던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이게 맞는 이름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렇죠. 누구의 관점을 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일본 도쿄올림픽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직위원 홈페이지 지도에도 우리가 사실은 좀 지적해야 될 만한 잘못된 언어 사용 표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네. 도쿄 조직 올림픽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네. 성화 봉송로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굉장히 점으로 표시돼 있어요. 점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독도가 아주 작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외교부가 이걸 좀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평창 올림픽 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독도를 그 지도에다가 넣었더니 일본이 공식적으로 또 억지를 부리면서 네. 이걸 빼라 이랬던. 우리는 좀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우리는 안 뺐죠. 그러니까 빼진 않았지만 네. 그쪽이 원하는 대로 좀 어느 정도 타협해 준 거 아니었나요 그때? 그때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지도에서 빼지는 않았죠. 네, 지도에서 빼진 않았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 어쨌든 독도 올림픽 때 마찬가지로 지금 네.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오늘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사실 이제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을 규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 의식 속에 좀 침투하고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3부 경제방뉴스에서 속보 전해드렸었는데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사실 중국과 북한에서 유행하면서 걱정이 많았고 당국도 총력을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어나기가 힘든가 봅니다. 명절에 삼겹살 좀 먹어줄 걸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고 보여주는 데만 힘쓰는 병, 당파를 가리지 않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권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 삼겹살도 마음 놓고 못 사먹게 생겼는데 말이죠.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